안녕하세요. 메리포핀스 출판사 대표 송서림입니다. 제가 정확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느라고 준비 기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이 일에 피로감을 느끼셨다면 정말 죄송하고, 여러분들의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약간의 강의처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영상 편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내 드린 것처럼 영상 편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가님, 오늘은 다 떠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작가님의 대응에 대해 총 3가지를 예상했는데요. 첫 번째, 약 50%의 확률로 대응하지 않으실 것이다. 두 번째, 약 10%의 확률로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한 사과 영상을 올리고 뭔가 큰 돈을 기부할 것이다. 세 번째, 그것이 아니면 반박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반박은 궤변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작가님께서는 급하게 3번째 선택을 하시고 다시 생각해 보셨는지 또다시 급하게 2번째 방법으로 가시더라고요. 저는 이로써 작가님께서 2가지 기회를 날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작가님께서 만약 대응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작가님께 가장 망신이 되는 상표권 탈취 시도 사건과 같은 추가적인 이야기를 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가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먼저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기에 지금 더 우스운 꼴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두 번째, 작가님께서 만약에 제대로 된 사과 영상을 올리셨다면 저는 2번째 영상을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일의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기부를 하기 이전에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작가님께서 제게 도의적으로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먼저 하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작가님은 송서림 대표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것과 별개로 같은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제가 거짓말을 한 사람처럼 느껴지게끔 말씀하셨죠. 그 다음 기부라는 이슈로 화제를 돌리셨습니다. 물론 기부는 좋은 일이죠. 하지만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데 이 기부가 진정성 있는 기부가 되겠습니까? 만약 잘못에 대한 인정이 선행되었더라면 작가님은 추가적인 망신도 당하지 않으셨을 뿐더러 작가님의 1억이라는 큰 돈이 세상에 더 아름답게 쓰여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가님께서 왜 그렇게 섣불리 행동하셨는지 잘 압니다. 저는 지금부터 프레임을 쓰게 될 예정입니다. 범작가는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1억까지 기부했는데 출판사 대표라는 사람은 논란을 키우고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돈 때문에 저런다. 라는 프레임을 쓰게 되겠지요. 작가님, 죄송하지만 저는 추앙받으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유튜브에 나가는 순간 어떤 이유에서건 욕을 먹는 건 기본값이 아닙니까? 저는 제가 욕을 먹더라도 한 번은 할 말을 해야겠다라는 각오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일로 인한 모든 리스크를 책임지고 사업을 접을 각오로 나온 것입니다.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논란을 키워서 돈을 번다. 이런 프레임이 두려웠으면 처음부터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여 지금 작가님의 스텝은 모두 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이고 무소의 뿔처럼 갈 것이니까요. 물론 저도 이게 작가님에 대한 마지막 영상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가님은 제가 보낸 카톡을 첨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직접 연락해서 만나서 풀려고 했는데 만나주지 않았다. 영상 올리라고 하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작가님, 제가 왜 작가님을 직접 만나지 않겠다고 하신 줄 아십니까? 저는 오래 생각했거든요. 내가 왜 그때 2년 전에 왜 범작가한테 그렇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한참 생각해보니 제가 어떤 작가님의 화법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면 제가 혹시나 또 판단이 흐려질까봐 저는 전혀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말하기 기술을 작가님의 해명 영상에서 모두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작가님의 화술에는 대략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핀트를 돌려서 본질을 흐린다. 두 번째, 전혀 새로운 소재를 끌고 와서 판단을 혼미하게 한다. 세 번째, 남 탓으로 돌린다. 네 번째, 불리하면 축소시키거나 거짓을 섞는다. 다섯 번째, 권위로 찍어 누른다. 여섯 번째, 프레임을 씌운다. 입니다. 제가 무려 32살일 때 작가님의 그것에 걸려들었는데 지금 10대 학생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영상에서 작가님의 화술을 하나씩 분석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핀트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본질을 흐린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지요.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예시가 바로 법 얘기입니다. 작가님은 법을 중요한 근거로 내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2년 전에도 저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가님이 그만큼 법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작가님께 왜 법을 어겼냐고 지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르비에 작가님께서 올리신 글의 댓글에도 상도덕, 상도에 관한 이야기가 많지 않던가요? 그 중에 이런 댓글이 있어서 첨부드립니다. 상도덕, 상도의. 이것을 천륜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가님, 세상에 법이 왜 있을까요? 작가님이 법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더 댓글을 첨부드리며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이라는 건 그 나라의 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다. 이것마저 안 지키면 나라가 개판된다. 모든 사람들이 그저 법만 지키면 된다는 마인드로 살면 그 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양심, 도덕, 관습 같은 건 필요 없어진다는 말과 같다. 작가님, 당시에 제가 왜 화가 났겠습니까? 작가님이 어떤 법학서에 있는 법을 어기셔서 제가 화가 났겠습니까? 아니면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으셔서 화가 났겠습니까? 저는 작가님의 인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법적 대응을 하라면서 핀트를 법에 맞추면서 본질을 흐리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작가님의 핀트 돌리기 화법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상표권 신청 사건에 대한 작가님의 해명 부분입니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초반 타임라인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작가님은 저를 오프라인에서 만나셨을 당시 오르비에 이적을 고민 중이다. 오르비에 갈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가게 된다면 제목을 가져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말씀을 듣는 저는 당연히 이름을 내어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작가님을 만나고 난 다음날 상표권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변리사 사무실을 찾아서 저희 브랜드 네이밍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문의드렸습니다. 그런데 24년 6월 16일 제가 이런 연락을 받는데요. 바로 김범준 님이 24년 5월 8일에 저에게 이야기하기도 한 달도 더 전에 이 상표권을 등록을 해놓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변리사 측으로부터 이 메일을 받았을 때 저의 내면 세계를 한번 공감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24년 6월 16일에 저 메일을 받고 난 뒤에 그날 저녁은 작가님과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신사동 카페에서 저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메일을 받고 난 다음에 작가님을 바로 만났는데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혹시 기억을 잃으셨나 본데 저는 제가 그때 어떻게 말씀드렸는지까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작가님,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표권 출원에 대해서 알아보니 작가님께서 먼저 출원 신청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저희는 영일만도 있고 앞으로 수일만도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다면 취소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당시에 작가님이 저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정말 많이 당황하시면서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오르비 대표랑 그 얘기를 해보니까 그 남이 그거 뺏어갈 수도 있다고 보호를 하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죠. 그리고 그래서 그것은 취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취소 약속까지 그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시지 그러셨으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작가님의 해명 영상에서 이 일에 대해서 작가님이 당당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더 무덤을 파셨다는 사실입니다. 작가님은 작가님이 국일만을 많이 홍보해서 이 브랜딩을 해가지고 이 브랜딩을 한 게 나다. 그래서 나도 상표권 출원 신청을 할 자격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작가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일만은 2018년에 출발했던 책입니다. 홍보라면 저도 몇 년간 저자로서 열심히 활동을 한지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출연한 M채널이라든지 Y채널이라든지 다양한 대형 채널, 소형 채널 가리지 않고 출연을 했고요. 제가 출연한 인터뷰 영상만 300만 조회수가 넘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가님이 상표권 출연을 하기도 전에 저는 상당한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었죠. 제가 지금까지 영일만 저자로서 활동한 것만 다 합쳐도 조회수가 80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은 저를 만나기도 전에 유튜브에서 저를 받고 그 책을 사서 이미 소장 중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작가님이 저를 이렇게 만나기도 전에 그 책을 아시고 소장까지 하실 수 있었던 건 이미 메리 포핀스 부스에서 영일만이라는 책이 브랜딩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당시 이미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이 당시 돈도 없고 인지도도 없고 출간 경험도 전무한 작가님의 신원을 보증하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책을 바탕으로 작가님께 집필 가이드를 드렸으며 출간에 관한 모든 금전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경험이 전무한 작가님이 자신의 어떤 인사이트를 책으로 만들어서 출간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혹시 제가 너무 생색을 낸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저희 출판사가 지금도 500만 원짜리 광고를 여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금보다 훨씬 더 작았던 저희 출판사가 작가님의 출간을 알리면서 550만 원짜리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저는 큰 결단을 통해서 결정을 내린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 작가님은 돈을 너무 워낙 많이 버셔서 500만 원 뭐 이런 돈이 큰 돈이 아니실 수 있는데요. 4년도 더 된 22년 초에 500만 원이라는 돈은 저에게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그런 광고비였고, 하지만 제가 그렇게 투입을 한 거는 0일 만에 이어서 9일 만에 나왔다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작가님이 이후 큰 유튜버가 되셔서 알고리즘을 잘 타는 기술로 열심히 활동을 하셨다고 해서 정말 9일만이라는 이름을 상표권을 출원할 만큼의 자격이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작가님께 일말에 어떤 자격이 있으시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작가님께서 변리사 사무실을 찾고 자료 조사를 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수십만 원 결제해서 출원 신청을 완료하시기 전에 저한테 상의를 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법이 맞니라고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상식이 맞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작가님께서도 이게 잘못되었다는 걸 모르시는 게 아니라서 제가 직접 따지니까 취소해 드릴게요 라고 바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까? 저는 출원 신청을 하셨다는 사실에 화가 난 건데 작가님은 어찌 내가 취소해 주지 않았냐, 취소라는 사실에 핀트를 맞추셔서 본질을 흐리십니까? 게다가 작가님은 내가 취소해주자마자 3개월 뒤에 9일만 2.0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정말 악의적으로 왜곡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24년 6월 16일에 작가님께 취소를 약속받았고 그 이후에 계속 출간 작업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수일만 출간이 예정되었던 2, 3월 무렵에 다시 변리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출원 신청이 취소가 되지 않았다, 아직도 김범준 씨가 이 상표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취소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가님께 25년 2월 말에 다시 카톡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 대화 내용을 근거로 들어서 마치 자기가 이때 처음으로 취소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취소가 되자마자 책이 나왔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지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댓글을 달자 작가님은 두 번째 영상에서 그때는 내가 어떤 행정적인 미흡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앞뒤가 안 맞는 두 개의 영상이 작가님의 신뢰도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작가가 이런 상황에서 출원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묻더라고요. 작가님께서 지금 학생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전파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작가님, 제가 그런데 사과드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 주어가 빠진 부분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 사과드리며 다시 표현을 정정드립니다. 저는 작가님이 출판사를 옮기셨을 때에 이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시라고 제안을 드렸고, 거기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그 메일은 오르비 대표가 발신하고 작가님을 참조해서 저에게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블로그에서 고지한 바가 있지만 제가 표현을 더 세심하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고의가 아니니 부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메일 내용을 보시면은 이름을 써주면 오히려 너희에게 이득이니 오르비와 똑같은 수준의 금전적 지원을 해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어를 빠뜨렸다 한들 작가님이 9일만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돈을 내라 라고 하는 요구를 받은 것이 어떻게 허위사실이 되는 것입니까? 작가님, 아시겠지만 저는 상표권을 등록하고 싶었고 이 이름을 내어주기 싫었고 지키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에 애착이 있었기에 이 브랜드를 돈 받고 팔아도 모자랄 판에 이 이름을 써주세요 라고 울며 겨자 먹기로 제안 드린 게 아닙니까? 제가 저 메일을 받았을 때 저의 내면 세계를 한번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저를 허위사실 유포자로 만드실 수 있는지 네, 저도 작가님의 내면 세계를 잘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작가님의 화법 중에 두 번째 화법인 새로운 소재를 끌고 와서 판단을 혼미하게 하는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얘기는 바로 공부법 카피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작가님은 책을 집필하고 출간이 되기까지 단 한 번도 그것이 심찬호 선생님의 공부법이라는 걸 저한테 말한 적이 없다. 그리고 책에도 그렇게 쓰여 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상당 부분이 심찬호 선생님의 공부법이 녹아진 책이었다. 여기까지가 아무 애누리가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자, 작가님은 분량을 말씀하시고 자신만의 독창성을 말씀하시고 유튜브 홍보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또 심찬우 선생님과의 어떤 친함의 정도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소재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상충성이 없는 소재이며 아무런 반박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논점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전 영상에 첨부드린 페이지 사진을 다시 첨부드리겠습니다. 자, 작가님은 내가 심찬우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은 건 맞지만 막 그렇게 카피는 아니었어. 내가 독창적으로 살린 거였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책을 쓰시는데 어떤 영감을 받으셨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상당 수준의 것이라면 그러면 애초에 저와의 인터뷰 당시에도 저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야 하고 책에도 그래도 한마디라도 써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분량이 400페이지든 500페이지든 작가님의 독창적인 어떤 해설이 들어갔든 학생들은 공부법 자체가 90% 이상이 비슷하다고 느껴진다고 하는데 그것을 처음에 책에 안 쓰는 순간 카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분의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 카피가 많으면 내가 이렇게 정말 친하겠냐? 그 이야기는 지금 논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양해해 주셔서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협업하셨고 그렇게 해서 친하게 지낸다라는 사실은 오히려 그분의 이름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에 더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지 카피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반박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소재 끌고 와서 판단 혼미하게 만들기 두 번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계약서 자료 첨부권입니다. 작가님은 이 오류 데이터가 그대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갑자기 아무 상관이 없지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소재를 끌고 오시는데요. 막 계약서 조항 사진을 첨부를 하십니다. 자, 조항 봤지? 이 조항에 따르면 다 내가 컨펌한 거야. 사실상 다 내가 수정을 하고 만들어낸 거지. 나 몰래 어떻게 출판사가 독자적으로 원고를 환골 탈퇴를 시키겠니?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작가님, 저는 그 계약서의 내용과 지금의 내용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작가님의 초안 워드 파일을 받아서 문단을 나누고 문단을 붙이고 문단을 삭제하고 소제목을 넣고 도식화를 하고 사파를 넣고 이런 모든 과정에 걸쳐서 1차 디자인 파일을 만들고 그 디자인 파일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매일같이 검토자들을 사무실 내부에 불러서 이 일일이 지문별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풀게 만든 다음에 고칠 거 없냐? 한번 수정. 다음날 또 불러서 또 풀게 한 다음에 더 고칠 거 없냐? 다시 수정.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오탈자는 바로 반영하고 작가님의 어떤 해설 컨펌이 필요한 부분은 작가님께 그때그때 요청을 드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자체 출판도 하시는 분께서 어찌 이 과정을 모른다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최소한 출간에 지장이 없는 퀄리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실물 책을 풀다가 오류를 제보하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기프티콘 쏴주면서 또 그 오류를 작가님께 맞냐고 할까요 말까요 일일이 다 물어가면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 이런 작업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작가님이 최종 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그런 계약서 조항과 지금 이야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작가님뿐만 아니라 모든 원고를 환골탈퇴시키는 것이 출판사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 컨펌이 없이 어떻게 출판사가 환골탈퇴를 시키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가님께서 이 오류와 관련된 주제에 관해서 굉장히 당당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새로운 주제이니 잠시 말을 아끼겠습니다. 다만 작가님의 초고를 다듬어서 책으로 냈던 저의 입장을 10분 이해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의 댓글을 첨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새로운 소재 끌고 와서 판단 혼미하게 만들기 기법 예시 세 번째, 파일 복제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작가님은 제가 오르비에게 한 종당 2,300만 원이라는 돈, 4종당 9,2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했다라고 하십니다. 작가님, 메일을 더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360만 원이라는 금액을 오르비 대표에게 어떤 의미로 했는지 작가님 모르십니까? 제가 오르비 대표와 직접 오프라인 미팅을 했을 당시에 파일에 대한 최소 투자 비용, 최소 투입 비용을 두고 2,360만 원을 이야기를 했고 저는 충분한 조정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르비 대표가 생각해보고 답변을 해주겠다라고 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메일을 받은 것이지요. 오르비 대표는 4종에 500만 원, 즉 1종에 125만 원을 제안했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2,300만 원이라는 투입되었다는 비용을 바탕으로 고민하고 고민해서 제안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상황이 어떻게 2,300만 원을 요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게다가 다음 메일을 보십시오. 제가 보낸 메일입니다. 저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저는 1종에 최소한으로 잡고 2,360만 원이 투입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종에 125만 원, 4종에 500만 원이라는 아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금액을 제안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 금액을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어이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저랑 생각이 많이 차이가 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어떻게든 저희의 인건비를 돌려받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었다 라고 다시 말씀드리면서 저희 제목을 그대로 써주신다면 돈 받지 않고 오르비의 파일을 이양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시리즈가 깨어지는 게 싫고 존속하고 싶었으면 이 정도로 자세를 낮추고 우리 시리즈 깨어지지 않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 작가님은 제가 2,300만 원, 9,200만 원을 요구한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저희 브랜드 이름을 돈 받고 팔아도 모자랄 판에 제가 지금 작가님이 4종 중에 1종을 무리하게 가져가시는 이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얼마나 자세를 낮춰서 말씀드린 내용인가요? 지금 이렇게 9,2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요구했다라는 전혀 상관도 없고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앞에 끌고 오니 뒤에 있는 파일 복제에 관한 이야기가 사람들이 들리겠습니까? 하여 저는 이어서 파일 복제 사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복사 붙여넣기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또 허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 자료를 그쪽에서 뭐 행간 줄이고 그림체 바꾸고 표절 시비가 안 걸리도록 했다는 그 디자이너의 말을 반박 자료라고 가져오시면 그게 반박 자료가 정말 되나요? 작가님 AI 좋아하시잖아요. 두 파일을 넣고 AI를 돌려서 수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제가 시각적으로도 보여드리고 수치적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이 저희 파일을 받으신 다음에 더 검토를 해서 100여 개를 더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오류가 많은 원고였다라는 말밖에 더 되지 않고, 작가님이 100개를 더 보셨으면 저희는 수천 개를 더 고쳐놓은 파일이 아니었습니까? 이미 작가님이 큰 논란 없이 활동하실 수 있는 완성된 수준의 파일을 가져가셔서 이렇게 활용을 하셨다라는 게 저는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가님은 뭐 오류 데이터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원고에는 작가님의 수많은 오류 데이터 수정뿐만이 아니라 제가 영일만을 토대로 드린 모든 가이드 내용, 작가님의 인사이트를 살릴 수 있는 편집자의 모든 아이디어까지 들어간 파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림 스타일 바꾸고 폰트 바꾸고 행간 줄이고 여백 줄여서 페이지 수도 줄였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그렇게 바꿨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다, 따라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작가님, 번외편이 될 수 있는데 영상 편집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영상 편집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화가 났었는데요. 이 얘기까지 구구절절히 하려니까 너무 길어져서 블로그 링크를 첨부 드리겠습니다. 굵직한 이야기와 자세한 이야기는 거기서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오늘 조금 작은 이야기에 대해서 덧붙여 보려고 합니다. 정말 별거 아닐 수 있는데요. 작가님이 지금 유튜브에 프로필 사진으로 쓰고 계시는 그 그림, 저희가 그려드린 거잖아요. 당시에는 뭐 AI 이런 거 활용할 때가 아니라서 저희가 작가님이 원래 쓰셨던 그 사진을 보고 여러 번 그림체를 바꿔가면서 직접 수 작업해가지고 작가님 이 그림으로 하시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라고 말씀드리고, 작가님이 그 그림이 얼마나 마음에 드셨으면 지금까지 작가님의 소중한 채널에 사용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작가님, 좀 모양 빠지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작가님이 23년 7월에 저희 사무실 오셨을 때 유튜브 알고리즘 분석하는 AI 월 68,000원짜리 정기 결제권 저한테 결제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쓰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결제를 해달라고 요청하셨죠. 근데 사용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필요가 없었어서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작가님이 더 열심히 활동하시라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 정도야 내가 해줄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월 정기 결제 해드렸죠. 그리고 작가님이 이적하시고 나서도 그냥 뭐 그 정도야 하면서 뭐 한 반년 넘게 더 결제해드리다가 끊었습니다. 그리고 작가님, 종종 저희가 유튜브 잘 하시라고 1시간짜리 영상을 편집해드리면 10분 정도를 유튜브에 올리고 나머지는 개인 판매로 돌리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편집자님이
우리가 왜 몇십 분을 더 편집을 해준 거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작가님이 개인 판매로 하시는 것은 저희의 수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되게 쪼잔해 보이시나요? 저는 이렇게 작아 보이는 작업부터 나중에는 저희와 아무 관련이 없는 S 모의고사 편집까지 저희에게 부탁을 하셔서 그것까지 내가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정말 저희 컴퓨터 4대가 마비될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파일을 다 편집을 해드렸어요. 파이널 시기에. 작가님이 그것을 저희에게 부탁하신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9일만 홍보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 출판사에서 S 모의고사 편집도 해달라 라는 것이었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해드렸지만 작가님 저희는 책을 내는 출판사고 작가님의 개인 매니지먼트 회사가 아닌데 그 당시에 좀 무리한 부탁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저는 작가님이 무리한 부탁을 하시지만 그래도 내가 이 사람에게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투자 아끼지 말자 라고 하면서 투자했습니다. 제가 봉사한 것이 아니라요 작가님께 사업적인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인 작가를 발굴해서 이 정도로 투자하는 출판사는 저는 정말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은 당시에 저한테 몇 번이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여러 제안을 받았지만 내가 이번에 오르비로 가기로 한 건 나를 그렇게 빼가려고 한 게 아니다. 내가 제안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작가님께서 옮기실 회사를 알아보시고 문의하시고 만나서 상의하시고 또 제가 모르게 상표권 출원을 하셨던 그때에도 저희는 작가님의 영상을 받아서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임죄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 영상 편집에 관한 모든 사실이 작가님의 이적이 일반적인 이적보다 훨씬 더 상도덕이 떨어지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걸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께서 왜 지금 범프티다 이런 말씀을 듣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법으로 권위로 찍어 누르기 화법인데요. 이건 여담인데 제가 이 업을 하면서 마케팅 사기를 종종 당했어요. 근데 마케팅 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잘 관찰을 해보니 변호사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나랑 친한 변호사가 있는데 우리 변호사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는 왜 저렇게 변호사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해 봤거든요. 아마도 나 건드리지 마. 나 변호사 쓰는 사람이야. 소송 비용 비싼 거 알지? 내가 좀 잘못했더라도 소문내지 마. 이렇게 그분들이 엄포를 놓는 것 같더라고요. 작가님, 제가 예전에 작가님 처음 배웠을 때 작가님이 마케팅 공부를 하고 싶고 마케팅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 뒤에 정말 많은 마케팅적인 연구도 하시고 정말 재능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작가님 어디서 못된 거를 배워오셔서 저에게 당시부터 지금까지 법적 대응하겠다. 변호사가 어쩌고 저쩌고 변호사랑 상의해봤는데 변호사랑 상의해서 댓글이 어쩌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시는 게 혹시 작가님의 행동이 항상 상도와 법 어딘가에 걸쳐 있어서 계속해서 변호사를 찾아서 문의하시는 게 아닙니까? 법이나 변호사라는 단어의 권위를 가져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본질을 흐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프레임 기법인데요. 그냥 프레임이 아니라 저에게 완전한 허위사실 프레임을 씌우셨습니다. 작가님, 선을 시계 넘으셨습니다. 출판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댓글들이 나에게 몰려왔다니요. 저희 직원들이 작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하네요. 작가님, 저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작가님의 영상에 들어가서 영상 댓글도 화나서 안 읽어요. 그거 읽어서 뭐합니까? 논리적인 반박 댓글도 다 숨김 처리 당했다라고 여기저기서 증언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서 무슨 댓글 알바를 풀고 저희 직원들을 풀고 이래서 새 계정을 만들어서 악플을 단들 무슨 보탬이 되나요? 작가님, 저는 이런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작가님, 죄송한 이야기지만 작가님 지금 메타인지가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왜 지금 이슈가 이렇게 화나고 사람들이 무슨 새 계정까지 만들어서 작가님의 채널에 악플을 남길 정도로 화가 났는지 정말로 모르십니까? 만약에 저한테 다음 영상을 찍게 하신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왜 이렇게 사람들의 화가 억눌려서 이 이슈를 통해 분출되는지 한번 여러 가지 검색도 해보시고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프레임이었죠. 돈 때문에 한다. 돈 때문에 나와서 저런 얘기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작가님은 제가 정말 돈 때문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작가님은 제가 지금 겨울방학도 아니고 7월 말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 제가 얼굴 내놓고 나와가지고 범작가 까는 영상 만들어가지고 제가 잃는 것이 많을지 얻는 것이 많을지 그게 다 헤아려지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도 다 헤아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여기 나오기까지 두려움을 갖고 수백 번도 더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작가님은 24년도에도 저한테 법적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으셨던 분이잖아요. 그 모든 어떤 법적 리스크, 거기에 대한 비용,
내가 무슨 이런 얘기를 해서 진흙탕 싸움 만든다라는 그런 뭐 욕들 이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 제가 득이 많을지 실이 많을지 저는 지금도 다 헤아려 보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을 하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저는 사례를 남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업계에 있다 보니까 몇 가지를 더 알게 되었는데요. 저희와 같은 사례가 꽤 발생을 하더라고요. 저희보다 더 유명한 작품에서도 발생을 하고 정말 듣기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스토리가 세상에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나의 사례로 남아서 저와 같은 출판사 사장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 이런 일 겪고 정말 빡쳐서 이 갈고 2.0 만들어서 내버렸다. 이렇게 세상에 알리지 않으면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작가님과 같은 작가를 또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런 작가겠구나 라고 하는 게 첫 만남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작가님과 저도 처음에 얼마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계약을 했습니까? 저는 사람을 믿고 투자하는 업을 하고 있는데 뭐 잘 되고 나면 법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길이 있으니까 제가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맘 놓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봐라. 상도덕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라고 사례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출판 비즈니스의 상도가 법 위에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렇게 질서가 바로 잡혀서 제가 앞으로 메리 포핀스 북스에 오는 작가들과 신뢰를 가지고 마음 편하게 투자하면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끝으로 작가님은 평소에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뭐 진정성 있는, 진정성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진정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당시에 작가님이 그냥 알고도 잠깐 판단이 흐려져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번 작가님의 해명 영상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게 작가님의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범 작가님께 필요한 건 진정성이 아니라 진실성 아닐까요? 성경에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거짓은 거짓을 계속 낳는다 이런 의미겠죠?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을 뿐입니다. 작가님이 아무리 어떤 새로운 소재의 자료를 가져와서 반박자료 포함이라고 저에게 엄포를 놓는다 한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작가님께 뭐 요구사항은 아닙니다만 바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메리 포핀스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멈춰주십시오. 두 번째, 작가님의 해명 영상은 저희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릴 뿐만 아니라 작가님께도 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저는 이제 와서 작가님한테 무슨 사과 받으려고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작가님께서 이 일을 수습하시려거든 사과할 건 제대로 사과하시고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그러고 나서 기부를 하시던지 다음 새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또 한 번 제 주장이 허위 사실이다 라고 하시면서 반박하신다면 저는 다음에 계획된 제 일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